사람들에게 기차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어릴 적 나에게 기차는 설레임이었습니다. 새로운 장소, 반가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기분 좋은 떨림. 하지만 KTX 승무원이었던 20대 이후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애틋함? 그게 있죠. 진짜 한동안은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그냥 딱 단어가 늘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KTX 25, 나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지난해 나의 시간은 10년 전 2006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파업을 시작하던 그 해, 우리 모두 금방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긴 싸움이 될 거란 걸 그때 알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곳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우리 해고승무원 지부가 더부살이 하는 곳입니다. 10년 파업 기간 동안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도 잊은 것 되게 많지만 왜 싸우는지 시작조차도 사람들 잘 모르지 않나.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사면께서 우리의 역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는 거. 어떻게 KTX 해고승무원 이야기를 알려나갈까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해고된 지 올해로 꼭 10년째. 상근 노조원도 지부장인 저와 총무를 맡은 미정이 둘뿐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 지금 다 올스탑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원래 지부장직을 안 맡으셨으면 뭐 원래 본인의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이 그런 강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 계속 저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일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져보고자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아기 엄마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루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보니까 안 생기네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죠. 파업만 끝나면, 복직만 되면 그렇게 미뤄왔던 개인적인 시간들. 20대에 시작된 싸움을 놓지 못한 채 우리는 30 중반이 돼버렸습니다. 퇴근길 용산역에서 전철을 타는 나는 종종 KTX 승무원을 보게 됩니다. 유니폼 다 달라졌어요. 가방도 다르고 옛날에 저렇게 비녀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가끔씩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은 조금 마음이 남다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되지? 저게 좀 보기 불편하죠. 불편하시다고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마음이 어쨌든 편치는 않으니까. 사실 제 마음이 제일 편치 않을 때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너는 희한하다. 그런 걸 다 그렇게 두었어? 응. 아빠 닮았잖아. 그지 삼신. 그래. KTX 승무원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여기저기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해고가 됐으니 엄마 속은 어떠셨을까요? 마음 아프죠. 어느 부모가 자식 다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녀서 정말 결혼도 해서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이지 어느 부모가 이러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겠어. 그런데 너무 항상 마음 아프고 그렇지. 제 옛날 유니폼. 이게 옛날에 견장 있고 이렇게 단추가 다 코렐 마크가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입어보신 게 언제였죠? 3.1 파업 2006년 3.1 파업 들어가기 전날. 2006년.
네, 2006년 그 2월 28일일지 29일일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 그 코렐 모든 마크고 교육이고 모든 거. 그럼 자회사라 그러면 자회사 쪽에 모든 마크며 옷이며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옷, 제복 모든 걸 다 그렇게 해놓고는 응? 이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매장을 시켜버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2006년 3월 유니폼 대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지만 국회에서 하룻밤을 샌 우리는 결국 경찰에 끌려나가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한 달이 10년이 되고 이기 지부장이었던 동기 미선이는 두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애기 데리고 가시려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날씨가 더 추워가지고 더 고생스러워서 가보자. 지난 1월 가장 추웠던 날 4살 둘째를 데리고 향하는 곳은 서울역. 지난해 3월부터 다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민석이, 준석이 엄마로 생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부이고 그냥 뭐 이러는데 이게 서울역을 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으면 제가 다시 10년 전에 KTX 그냥 파업한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더라고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니 한 달에 한두 번 1인 시위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아침에 애를 못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찍 누가 전화 왔더라. 봐준다고? 아니 놀러 오라고. 그래서 보냈어. 누가? 안 그러면 올 뻔했잖아. 둘 다 데리고. 어디서 혜영이는 아이를 친구 집에 보내고 온 모양입니다. 처음 해고될 때 280여 명이던 친구들은 이제 33명만 남았습니다. 주석이 시작됐다 이제. 주석이 해방은 시작됐어. 바깥 놀이라도 나온 듯 신나기만 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싸움을 알 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저 엄마가 하는 일이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준석이도 나눠줘야지. 기차 이야기예요.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철도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아이는 선전물을 내미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받아주고 읽어봐 줄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10년 전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럴 수 있어. 준서가 추워서 그래. 추워서 안 받아. 미선이는 훗날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까 고민스럽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만큼 그 답을 쥐지 못한 미선이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왔던 걸까요? KTX 승무원을 자회사인 홍익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불법 파견이다.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외침에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 그 후로 2년여 동안 정부도 국회도 뒷짐만 지고 있었을 뿐 결국 당시 2기 지부장이었던 미선이와 미정이는 철탑 고흥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밑에서는 정말 막 사슬투쟁하고 비 오는 데도 계속 있었거든요. 비 오는 데서 그 밑에 친구들은 비 맞으면서 집회 매일매일 하고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린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투쟁이 법적인 투쟁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함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모든 자료나 모든 근거되는 것들이 우리를 이제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 법적인 투쟁이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2008년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철도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났는데 우리 이겼어. 우리 철도공사 직원 맞고. 그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판결은 충격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파견과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에 책임이 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진짜 저희가 워낙에 1심, 2심 판결이 훌륭했었고 증거도 워낙에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날이라고는 사실 거의 생각을 못했었는데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배신감도 많이 들고 마음 같았으면 진짜 이민 가고 싶은데 1, 2심 승소 후 복직만 기다려왔는데 우리는 한순간 돌아갈 직장을 잃었습니다. 힘이 약하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겠다는. 저희가 2심까지 다 이겼던 재판이었었는데 대법원에 승무원은 안전 업무와 관계없다는 판결은 현장에서 일했던 우리에겐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저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남들이 못 알아주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그만둬야지, 이게 아마 더 힘들어서 그래도 끝까지 그 34명, 33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4년 화려하게 등장한 KTX 고속철도. 무려 1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우리는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불렸습니다. 그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직급 체계라든지 전부 조정을 해서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약 5단계의 진급 그 단계를 지금 만들게 됩니다. 현재 그 공무원 그 신분에서 적용받는 모든 분야가 다 적용되고. 같은 날 면접에 그러니까 하나는 철도 이 홍익회, 그러니까 말하면 그때 승무원 면접이었고 하나는 다른 항공사의 이제 최종 면접이었었거든요. 안정적이고 어쨌든 저는 그때 외국 항공사였었는데 면접 본 게 그냥 여기서 또 부모님 생각에 일단 철도공사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셨었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2005년도에 바뀌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업을 철도공사에서 가져간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당연히 홍익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철도공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미정이 말대로입니다. 면접과 교육과정 모두 철도청, 지금의 철도공사 직원이 함께했습니다. 탑승 전엔 철도공사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사전 미팅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공사 직원인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파견 근무. 하지만 철도공사는 정당한 업무 위탁, 이른바 도급이라 주장하며 발을 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노동부 그 2004년인가요? 그 당시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열차 내에서 그 1000명이 타는 KTX 열차 내에서 그 몇 명의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그런 안전이라든지 고객들을 대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게 철도공사와 무관하게 정말 완전히 독립돼서 도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도급이라고 하려면 열차 내에서 이 승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하청업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정규직 그 열차 팀장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합니다. 열차 팀장과 승무원의 업무는 구분돼 있고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안전, 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를 한다는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우리는 근무 당시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팀장님들과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호차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팀장님은 18호차에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쫓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팀장님이 여기까지 와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무전기를 손에 잡고 뭐 어린 아이가 손가락에 그러니까 문에 손가락이 끼거나 아니면 이제 정차역에서 발판이 안 내려와서 고객이 그 사이에 빠져 다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처리를 해왔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팀장님과 단절이 되는 거야.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법원 결과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KTX 고속열차는 객차 18량, 만석일 경우 9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과연 열차 팀장 혼자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승무원 업무에서 안전을 억지로 떼어낼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승객의 안전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대법원 패소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는 시한폭탄 하나씩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1, 2심 승소 판결로 우리의 파업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받았죠. 한 사람당 8,640만 원,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더해 철도공사에 돌려줘야 할 처지입니다. 대법 판결이 있고 보름이 지나 한 친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유난히 많이 울던 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걸 그랬습니다. 오늘은 연홍이 생일입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밝은 표정을 지어보지만 2015년이 모두에게 가장 힘든 한 해였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파업 기간 동안 우리는 피 안 섞인 자매가 됐습니다. 혹시 그럼 딴 얘기 파업해서 남은 건 두 가지거든요. 거대한 빛과 사랑. 거대한 사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거대한 사랑? 야, 이거 바꿔야겠다. 거대한 빚이 있긴 하지만 더 거대한 사람. 좀 거대하긴 하죠. 따지고 보면 KTX를 함께 탔던 시간은 2년 5개월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은 늘 우리 모임의 안주거리입니다. 야, 일할 때는 내가 유미보다 더 날씬했어. 근데 유미 조금 통통했어. 근데 나 그게 이쁜데. 딱 이렇게 우리 서집에서 딱 나왔잖아. 딱 나와서 있는데 영선이가 원래 울거나 아쉬운 소리하고 일어날 때 언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했대 그래 딱 뒤돌아서 봤는데 오기민은 우리 숙소에서 문 열고 쟤또 울어 이러고만 있는 거야. 아니 지금 함께 노조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파업하던 그 대목에 다다르면 유미의 눈물 꼭지는 어김없이 열리고 맙니다. 그게 나는 네가 나보고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진단 좀 받아보라고. 병이야. 근데 얘는 많이 울어야 돼. 나 눈물 구멍이 너무 커. 눈물 샘이라고 하는 거야. 구멍이 아니라. 너무 커. 자꾸 울어서. 길 가다가 울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눈물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일 겪어서 당연한 거라고 안 웃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근데 나는 너무 심하게 울어. 똥이야 언니가 더 심한 거 같은데. 똥이야 맨날 이래. 암 에이즈보다 더 어려운 질병이 자살이야. 그건 되돌릴 수 없잖아. 치료도 안 되잖아. 수건이라면 그게 끝이야. 생각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근데 사람이 어려운 게 내가 파업하다가 그 법으로 갔을 때 집에 있는데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 야 깜빡 있으면 나 15층에 뛰어내릴 뻔했어. 진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했어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겪는데 거기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는 거야. 난 빠져나와서 다행히 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해 이후로 정말이지 친구들 마음 건강이 걱정입니다. 작년 친구의 죽음 직후 기꺼이 우리의 집단 상담을 도와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집행부라고 앞에서 씩씩한 척하지만 사실 미정이도 나도 마음이 모래투성입니다.
굳이 뭐 알아주길 바래서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 간부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간부들이 왜 다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이해가 돼요. 사실 진짜 싸워야 되고 그 배의 명분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알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소소하게 부딪히는 그 내부적인 갈등을 못 이겨서 사실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으니까. 또 더 큰 싸움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묻고 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모두에게 위태로웠던 지난해, 부쩍 걱정스러워진 친구도 몇몇 있습니다. 맨날 전화하면은 아파. 그래? 병원 다녀? 그리고 그 기점으로 언니가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많이 변했어. 하는 게 옳다. 분명히 언니 의지는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 이전엔 잘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우리 투쟁할 때 열심히 촬영도 하고 그랬어. 했는데 지금 언니가 많이 바뀌었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다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후회한다는 건 그럼 내가 나이기를 후회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나인 게 후회스럽다.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의지조차 없는 거야. 지금 그게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돈 내놓으라고 통보하면 이제 다 패닉에 빠지지 않을까? 나 그래서 겁나. 좀 걱정되는 사람이 몇 명이 눈에 보이니까 막 겁나. 단장님 저희 이러다가 뭐 돌발 행동 같은 거 하는 사람 없겠죠? 가능성 있죠. 가능성 항상 있어요.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대책이요? 자꾸 만나면서밖에 없어요. 만나면서 그냥 서로 속마음 털고 얘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갈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우리. 10년 세월은 단단했던 우리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날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고 내가 이 일을 한 일은 분명 정당한데 그리고 내 동료들하고 잘 같이 추스려 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추스려 싸우다 보면 항상 소소한 것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더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가다 보면은 마음 속은 문드러지는데 말은 못하고 계속 싸우긴 해야겠고 이러면서 장기적인 침체기에 빠지는 거죠. 해고 무효 소송 기간 어떤 교섭에도 응하지 않던 철도공사는 철옹성이 돼버렸습니다. 판결이 다 났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왈가부할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할 멘트는 전혀 없고요. 그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전화를 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연대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요즘 부지런히 시민사회 단체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몰릴수록 처음 파업의 명분을 잃지 말자는 되새김도 합니다. 아니 바로 돈 문제도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파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직접 고용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거 돈 문제 때문에 사실 직접 고용 문제가 이게 너무 묻히고 사실은 원래 문제는 진짜 그거 안전 문제고 직접 고용 문제인데 이런 개개인의 문제로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좀 묻혀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사실은 좀 싶어요. 사실은 그 돈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일부 언론에서 그게 자꾸 뭐 돈 문제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게 어이가 없는 거라서 그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그런 민변에 계시는 변호사분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조언 같은 걸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상황이 이렇고 뭐 하면서 저번에 임금 피크제가 합의되면서 새로운 신규 인력 충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신규 인력 충원이 뭐 이제 올해죠. 올해 뭐 1,500
얼마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제 그거에서 사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자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신규 인력 충원할 때 같이 채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직접 고용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싸웠던 그런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중간에 조금 2006년 총파업 때부터 연대해 왔던 철도노조는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과 우리 업무가 구분될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매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 판결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중단될 수 없다고 본 거죠. 머뭇거려질 때도 많지만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촛불문화제. 누가 와줄까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시민 100여 명의 촛불이 꽉 채워주셨죠.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5명밖에 남지 않은 부산 친구들은 1인 시위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중단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자리를 함께 채워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절박하니까요. 어쨌든 10년 전의 사안이고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대법에서 니들 불법 파견 아니다라고 판사한 사람이 그렇게 망치를 두드렸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그런 눈물과 한과 그 세월들이 다 없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법에서 그렇게 지고 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어쨌든 시민사회의 힘과 여론의 힘으로 이분들이 복직을 하고 그런 한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이 처한 불합리한 환경은 우리 사회 다수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주저앉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투쟁을 했던 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옳았고, 그리고 철도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할 명예 회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승무원이었거든요. 가장 많은 질문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 질문 들으실 때마다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게요. 정말 아직도 안 끝났네요.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저희도 막막해요. 언제 끝날까? 아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딱 피켓 들고 서면서 우리 시연까지 하면 끝날까? 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했었어요. 마흔 안에 끝나겠죠.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한 걸음, 다음에 다시 한 걸음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2006년 멈춰버린 우리의 청춘과 다시 만날 수 있겠죠.